서울의 오래된 동네. 정동길 한켠에 자리한 고궁다방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빛바랜 나무 테이블과 삐걱이는 의자.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은 수십 년의 세월을 말없이 간직하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 격자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다방 안을 부드럽게 감쌌고 희미하게 풍겨오는 오래된 책 냄새와 간 내린 커피 향이 섞여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이곳은 빠르게 변해가는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안식처 중 하나였다. 창가 쪽 가장 안쪽 자리. 늘 박선생이라 불리는 노인이 앉아있는 곳이었다. 그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았다.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갈색 양복 조끼는 그의 오랜 습관처럼 몸에 잘 맞았다. 깊게 펜 주름과 온화하지만 어딘가 슬픔을 머금은 듯한 눈빛은 그가 겪어온 세월의 깊이를 짐작게 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두꺼운 양장본 책을 읽으며 따뜻한 대추차를 마셨다. 책장은 아주 느리게 넘어갔고 그의 시선은 한 문장 한 문장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다방 주인인 최 씨 아주머니에게 그는 책 읽는 손님이었고 다른 단골들에게는 그저 고궁다방의 익숙한 풍경 중 하나였다. 아무도 그의 이름이나 직업을 묻지 않았고 그 또한 불필요한 말을 건네는 법이 없었다. 그의 존재는 마치 오래된 괴종시계처럼 그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다방의 분위기를 한층 더 깊고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날도 여느 목요일과 다름없었다. 박 선생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다방 안에는 강안이 들리는 찻잔 부딪히는 소리와 나이 지긋한 손님들의 낮은 담소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 아래 한가로이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때였다. 다방의 낡은 나무문이 거칠게 열리며 2명의 남자가 들어섰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순식간에 다방 안의 평온을 깨뜨렸다. 짙은 남색 제복과 허리춤에 찬 권총은 그들이 경찰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앞장선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불신과 의심을 담고 있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가슴에는 강인철 경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젊은 경찰은 이제 막 30을 넘긴 듯 보였고 아직 앳된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어딘지 모를 망설임이 어려 있었다. 그의 이름표에는 최민준, 순경이라고 적혀 있었다. 강경위의 시선은 다방 안을 빠르게 훑었다. 마치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그의 눈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잔을 든 손님들의 손에서부터 벽에 걸린 낡은 그림까지 샅샅이 훑어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은 창가 안쪽에 앉아있는 박 선생에게 멈췄다. 박 선생은 여전히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두 남자의 등장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아니, 어쩌면 의식하고 있었지만 애써 무시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최순경은 강경희보다 반발짝 뒤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다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그의 시선은 케이크 진열대 앞에서 주문을 고민하는 젊은 여성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바닥으로 떨어졌다. 두 경찰의 대조적인 모습은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다방 안에 있던 손님들의 말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은 슬그머니 잔을 내려놓았고 신문을 읽던 노인은 조용히 신문을 접었다. 모두의 시선이 두 경찰과 박 선생에게로 향했다. 정적 커피 향과 오래된 책 냄새로 가득했던
다방 안의 공기는 이제 날카로운 칼날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강경위는 다방 주인이나 다른 손님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장 박 선생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향했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다방의 낡은 마룻바닥 위로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최순경은 마지못해 그의 뒤를 따랐다. 박 선생의 테이블 앞에 멈춰선 강경위의 목소리는 어떤 질문의 여지도 없이 명령처럼 다방 안에 울려 퍼졌다. 잠시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그 목소리는 마치 잘 벼린 칼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박 선생은 천천히 책에서 시선을 들어 강경위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에는 어떤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한여름의 강렬한 햇볕을 담담히 받아내는 깊은 호수처럼 그의 눈빛은 고요하고 침착했다. 그는 읽던 페이지에 손가락을 끼워 표시를 해둔 뒤 조용히 책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지만 다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일로 신분증을 요구하시는지 먼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경관님. 그 질문은 강경위의 얼굴에 순간적인 당혹감을 스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곧바로 더욱 강압적인 말투로 쏘아붙였다. 질문은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신분증을 제시하십시오. 다방 안의 공기는 더욱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창밖의 햇살마저 그 힘을 잃은 듯 다방 안은 어둡고 차갑게 느껴졌다. 이제 모든 시선은 박 선생과 강경위 두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의 선이 그어져 있는 듯했다. 평온했던 오후는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불길한 그림자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다. 강인철 경위의 강압적인 말투에도 박 선생의 표정에는 여전히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강경위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침묵은 때로는 어떤 격렬한 항변보다 더 큰 무게감을 지니는 법이었다. 다방 안에 모든 소리가 증발한 듯 오직 세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최민준 순경은 불안한 듯 마른 침을 삼키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잠시 후 박 선생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경관님, 저는 이곳에 매주 오는 손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저 책을 읽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어떤 법규를 위반했기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것인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정연했고 불필요한 감정의 동요 없이 정확하게 핵심을 짚었다. 하지만 강경위에게 그러한 이성적인 접근은 오히려 불쾌감을 자아내는 듯했다. 그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고 입계는 냉소적인 미소가 어렸다. 합당한 이유라 좋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혼자 앉아 뭔가를 계속 적고 있는 모습이 수상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신분증 꺼내시죠. 강경위의 말은 마치 박 선생의 모든 반론을 일축하려는 듯 단호했다. 수상하다는 신고. 그 말은 다방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을 만들어냈다.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또 몇몇은 불안한 기색으로 박 선생을 힐끗거렸다. 평범한 오후의 다방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이목을 끄는 일이었지만 수상한 사람이라는 낙인은 그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박 선생은 강경위의 말을 듣고도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은 상대방의 의도와 진실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경관님.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수상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조사를 받아야겠지요. 하지만 지금 경관님께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혐의도 없이 단지 누군가의 수상하다는 불확실한 신고만을 근거로 저에게 신분증 제시를 강요하고 계십니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박 선생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의 반박은 너무나도 정당했기에 강경위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힌 듯 보였다. 하지만 그는 노련한 경찰이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는 듯 그는 곧바로 자세를 고쳐 잡으며 더욱 위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공권력 남용 선생이야말로 지금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거요. 우리가 괜히 왔겠소. 협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오. 강경위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명백한 적의를 담고 박 선생을 쏘아보고 있었다. 다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차갑게 변해갔다. 창가로 스며들던 햇살은 이미 그 온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손님들은 이제 대놓고 이쪽을 쳐다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귀는 온통 이쪽으로 쏠려 있었다. 몇몇 젊은 손님들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고 다방 주인인 최 씨 아주머니는 카운터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박 선생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점잖고 조용한 손님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제복을 입은 경찰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최민준 순경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강경위의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경찰학교에서 배웠던 원칙과 절차, 시민의 권리 존중이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신참이었고 눈앞의 강경위는 그의 직속상관이자 베테랑 형사였다. 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돌아올 후폭풍을 그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의 입술이 몇 번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이 숨막히는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강경위는 박 선생의 침묵을 굴복의 신호로 받아들인 듯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박 선생의 테이블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신분증 내놓으시죠. 그의 손이 허리춤에 있는 권총 손잡이 근처로 천천히 움직였다. 그 미세한 움직임은 다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박 선생은 여전히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강경위를 마주보았다. 그의 시선은 강경위의 손으로 향했다가 다시 그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의 입가에 아주 옅은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의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왔다는 듯 혹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이미 예견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경관님,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님께서는 저의 그 권리를 존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를 체포하시겠다면 정당한 이유와 함께 밀한다 원칙을 고지해 주십시오. 박 선생의 말은 마치 법정에서의 변론처럼 명확하고 단호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강경위를 더욱더 자극했다. 강경위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화산처럼 보였다. 이 늙은이가 정말... 강경위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박 선생과 말로 실랑이를 벌일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의 눈빛은 이제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다방 안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듯했다. 모두가 마른 침을 삼키며 일촉즉발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과연 이 근거 없는 혐의와 위압적인 공권력 앞에서 한 노인의 존엄성은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힘의 논리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 것인가? 평화롭던 다방은 이제 보이지 않는 폭력과 공포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노인과 폭주 직전의 경찰이 마주 서 있었다. 박 선생의 단호한 말에 강인철 경위의 얼굴은 이제 붉다 못해 검붉게 변해 있었다. 그의 콧구멍이 벌렁거렸고 턱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박 선생의 논리적인 반박이나 법적 권리 따위를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불응과 도전이라는 단어만이 맴돌고 있을 터였다. 자신의 공권력이, 그것도 일개 노인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은 그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이게 정말 끝까지 해보자는 거냐? 마침내 강경위의 입에서 낮은 신음과도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허리춤으로 향했다. 찰칵 하는 금속 마찰음과 함께 권총 홀스터의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다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 날카로웠다. 그리고 곧이어 검고 차가운 총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경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권총을 뽑아들어 박 선생의 가슴을 겨눴다. 그의 팔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마치 수없이 반복해온 훈련처럼 그의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다. 검은 총구는 마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박 선생의 낡은 조끼 위 한 점을 향해 있었다. 순간 다방 안에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이야기를 나누던 입술은 반쯤 벌어진 채 굳어버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세하게 들려오던 시계 초침 소리, 창밖의 자동차 소리, 심지어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사라진 것 같았다. 오직 강렬한 침묵만이 압도적인 공포와 함께 다방 안을 지배했다. 박 선생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겨누고 있는 차가운 총구에서부터 총을 쥔 강경위의 뒤틀린 얼굴로 천천히 옮겨갔다. 그의 눈에는 공포나 놀람의 기색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체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연민마저 어려 있는 듯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수없이 반복된 비극의 한 장면을 다시 보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했다. 최민준 순경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 질쳤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안 돼, 마음속으로 절규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가 경찰학교에서 배운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시민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노인에게, 그것도 대낮에 사람들로 가득 찬 다방 안에서 총을 겨누다니, 이것은 명백한 광기였다. 그는 강경위를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두려움이 그의 모든 이성과 용기를 삼켜버린 듯했다. 카운터 뒤에 서 있던 다방 주인 최 씨 아주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작은 비명을 질렀다가 황급히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잔뜩 커져 있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떨어뜨린 작은 계산서 한 장이 힘없이 바닥으로 팔랑이며 떨어져 내렸다. 다방의 다른 손님들은 마치 밀랍 인형처럼 굳어 있었다. 몇몇은 두려움에 질려 눈을 감아버렸고 또 몇몇은 차마 시선을 돌리지 못한 채 이 끔찍한 광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 만 커피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읽다만 신문은 아무렇게나 구겨져 있었다. 평화롭던 공간은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창가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대학생 김영수. 그는 처음 경찰이 들어왔을 때부터 몰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그는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촬영을 계속했다. 그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이 부당한 폭력의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이 그를 지배했다. 이 영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 이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일어서 당장 일어나지 못해 마침내 강경위의 고함 소리가 얼어붙은 침묵을 깨고 터져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총구를 박 선생의 가슴에 더욱 바짝 밀착시키며 그는 다시 한번 소리쳤다. 손머리 위로 올려어서. 하지만 박 선생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혹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는 듯 강경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강경위의 분노를 더욱더 키웠다. 강경위의 손가락이 방가소의 위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 아주 사소한 오해 하나가 끔찍한 비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 다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의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아 오르는 듯했고 온몸의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작은 다방 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공포와 분노, 절망과 무력감이 뒤엉켜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최민준 순경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미친 짓을 막아야 했다. 그가 막 입을 열어 강경위를 부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 선생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고 그 어떤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경관님, 총을 거두시지요. 당신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위협도 어떤 조롱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경고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은 강경위에게 그 말은 들리지 않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그는 듣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닥쳐, 내 놈이 뭘 안다고 짓거려 강경위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은 이미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모두가 생각한 순간이었다. 끔찍한 총성이 울려 퍼지고 한 사람의 생명이 무참히 세우러질 것이라고. 그렇게 절망적인 예감이 모두의 가슴을 짓눌렀다. 김영수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었다. 그 영상은 곧 이 사회가 외면하고 싶었던 추악한 진실을 만천해 드러낼 증거가 될 터였다. 얼어붙은 시간 속에서
오직 차가운 총구만이 섬뜩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강인철 경위의 광기 어린 외침이 다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의 손가락은 방가쇠에 바짝 다가가 있었고 금방이라도 격발될 듯 위태로워 보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피할 수 없는 비극을 예감하며 눈을 질끈 감거나 혹은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그 끔찍한 순간을 응시하고 있었다. 최민준 순경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절망적인 표정으로 눈을 감으려 했다. 바로 그때 박 선생이 아주 느리고 침착한 동작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리만치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모든 광기와 공포의 중심에서 그는 홀로 고요했다. 잠시만, 경관님, 내 양복 안주머니에 신분증이 있소이다. 아주 천천히 꺼내 보이겠소. 그의 말은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강경위의 광폭한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만들었다. 강경위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한 눈으로 박 선생을 쏘아보았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다. 꼼짝 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당장 손 그대로 둬. 강경위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박 선생이 갑자기 흉기라도 꺼낼지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듯했다. 박 선생은 그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느린 동작으로 자신의 낡은 양복 조끼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그의 손길은 너무나도 느려서 마치 슬로우 모션 화면을 보는 듯했다. 다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의 손동작 하나하나에 집중되었다. 어떤 이는 마른 침을 삼켰고 어떤 이는 자기도 모르게 짧은 신음을 내뱉었다. 마침내 박 선생의 손이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작고 네모난 물건이었다. 지갑보다는 얇고 명함보다는 두꺼워 보이는 짙은 남색의 가죽 케이스에 담긴 듯한 물건이었다. 박 선생은 그것을 꺼내어 역시 아주 느린 동작으로 자신의 앞으로 내밀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탁!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다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박혔다. 강경위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작은 물건에 고정되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미묘한 호기심 또한 떠오르고 있었다. 박 선생은 아무 말 없이 그 물건을 향해 턱짓을 했다. 마치 확인해 보시오라고 말하는 듯했다. 강경위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대치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만은 없다는 것을 그 또한 알고 있었다. 그는 겨누고 있던 총구를 아주 약간 아래로 내리며 다른 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물건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두툼한 종이 재질의 카드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신분증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경위가 카드를 뒤집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고 입이 살짝 벌어졌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창백하게 변해갔다. 이게 대체... 그의 입에서 더듬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카드의 내용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무겁게 다음과 같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전첸 헌법재판소 재판관 박민준.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의 사진과 함께 생년월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것도 전직. 그 단어들이 강경위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 그곳의 재판관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존경과 권위를 지니는 자리였다. 그런 인물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자신이 방금 전까지 수상한 늙은이 취급을 하며 총까지 겨누었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니. 강경위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그가 들고 있던 신분증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굳건히 쥐고 있던 권총마저 그의 소나귀에서 스르르 미끄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광기 어린 분노 대신 극도의 당혹감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최민준 순경은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귀에는 강경위가 더듬거리며 내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단어가 마치 천둥소리처럼 울렸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설마 하는 생각과 함께 그는 떨리는 시선으로 테이블 위에 떨어진 신분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과 함께 그는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다방 안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던 그들은 강경위의 급격한 태도 변화와 최순경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신분증을 통해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래 하고 속삭였고 그 속삭임은 순식간에 다방 전체로 퍼져나갔다. 웅성거림,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그러다가 점차 경악과 놀라움으로 변해가는 웅성거림이었다. 방금 전까지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김영수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그 극적인 반전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내고 있었다. 떨리는 신분증, 강경위의 경악한 얼굴, 최순경의 망연자실한 표정,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이 침착한 박 선생의 모습까지. 이 영상은 단순한 폭력 고발을 넘어 한국 사회의 권위와 편견,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충격적인 기록이 될 터였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방금 전까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강경위는 이제 초라한 범법자처럼 보였고, 힘없는 노인으로만 여겨졌던 박 선생은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총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위협의 상징이 아니라 어리석음과 오만의 증거물처럼 보였다. 다방 안의 침묵은 이제 다른 질감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공포의 침묵이 아니라 경외와 충격, 그리고 어쩌면 다가올 폭풍에 대한 예감으로 가득 찬 무겁고도 의미심장한 침묵이었다. 운명의 신분증 한 장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세상을 응시하고 있는 박민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앉아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제 이 사건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자 살아있는 판결문이었다. 박민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 이름과 직함이 담긴 신분증 한 장은 마치 강력한 주문처럼 다방 안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절대 권력처럼 군림하던 강인철 경위는 이제 심판대 위에 오른 죄인처럼 초라해 보였고, 힘없는 노인으로만 여겨졌던 박 선생은 그 존재 자체로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강경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은 몇 번이고 달싹였지만 의미 있는 소리는 되어 나오지 못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인, 이제는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는 박 선생의 신분증과 박 선생의 얼굴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확신에 차 있던 그의 모든 오만과 독서는 산산조각 나버린 듯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권총은 이제 청은망은의 무게로 느껴졌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총을 쥔 손을 슬그머니 아래로 내렸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의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하며 박 선생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너무나도 공허하게 들렸다. 그것은 진심 어린 반성이라기보다는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에 가까워 보였다. 박 선생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실망감과 함께 인간적인 연민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신분증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손수건으로 신분증을 한번 닦아낸 뒤 다시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 일련의 동작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기품이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만들었다. 그때 최민준 순경이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리며 박 선생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다 못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박 선생 앞에서 쿵소리가 날 정도로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재판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듯 보였다. 어쩌면 그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이것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랐다. 박 선생은 최순경을 잠시 바라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됐습니다. 고개 드시오. 최순경.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짖음도 어떤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혹은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한 듯한 담담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다방 안의 다른 손님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과 함께 분노의 찬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경찰이 어떻게 민간인한테 총을 겨눌 수가 있어. 그것도 저렇게 연세 드신 분한테. 아까부터 이상하다 했어. 저 경찰 눈빛부터가 정상이 아니었어. 그들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점차 커지며 강경위를 향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방금 전까지 공포에 질려있던 그들이었지만 상황이 역전되자 그들은 이제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다방 주인 최씨 아주머니는 황급히 박 선생에게 다가와 물수건과 함께 따뜻한 대추차를 새로 내왔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박 선생은 그런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창가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있던 김영수는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의 렌즈를 강경희와 최순경 그리고 분노하는 손님들의 모습으로 돌렸다. 그는 이 사건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 군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이 영상이 단순한 개인 소장용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이것은 세상에 알려야 할, 반드시 알려야 할 이야기였다. 그는 조용히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영상을 저장한 뒤 곧바로 자신의 SNS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엄청난 일이 터졌다. 곧 영상 보낼게. 이건 무조건 퍼뜨려야 해. 강경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쏟아지는 사람들의 비난과 경멸 어린 시선이 마치 수천 개의 바늘처럼 그를 찔러대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최순경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겨우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보고를 시작했다. 팀장님, 저 최민준 순경입니다. 지금 연희동 고궁 다방에 강인철 경위님과 함께 출동 나와 있는데 그게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의 보고는 두서가 없었고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게 상황을 묻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감히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총을 겨누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박 선생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책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책의 글자들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방금 전에 그 끔찍했던 순간과 함께 이 사회의 만연한 폭력과 편견에 대한 깊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다방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리고 이번에는 사복 차림의 경찰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주위를 살폈고 이내 강경희와 최순경 그리고 박 선생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다방 안의 혼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사건은 결코 이 작은 다방 안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이미 김영수의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진실의 파편들은 곧 거대한 폭풍이 되어 이 사회 전체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여전히 낡은 책을 손에 든 채 깊은 상념에 잠겨있는 박민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있었다. 그의 침묵은 이제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날 오후 대학생 김영수의 스마트폰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걷잡을 수 없는 해일이 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다.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촬영한 영상을 몇몇 대학생 커뮤니티와 평소 자주 이용하던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 오늘 오후 연희동 고궁다방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입니다. 공권력의 남용을 고발합니다. 라는 짧은 글과 함께였다. 처음 영상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경악과 불신이었다. 설마 이게 진짜라고 연출 아니야? 요즘 세상에 저런 일이... 저 노신사분 정말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고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질문과 탄식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영상 속 강인철 경위의 폭력적인 언행과 섬뜩한 총구 그리고 박민준 전 재판관의 침착하지만 위험 있는 모습은 그 어떤 연출로도 흉내낼 수 없는 생생한 현실감을 담고 있었다. 영상의 확산 속도는 무서울 정도였다. 익명 게시판에서 시작된 영상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네티즌들은 자발적으로 영상을 공유하고 관련 기사를 검색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해시태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연희동 다방 사건, 제보 기분 폭력, 박민준 재판관님 힘내세요. 강인철 경위 파면하라 등의 해시태그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빠르게 장악했다. 처음에는 몇몇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영상의 일부를 편집해 올린 기사들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충격 전직 헌법재판관에게 총 겨눈 경찰, 영상 공개 일파만파, 연희동 한복판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민낯, 국민은 불안하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들도 뒤늦게 취재에 뛰어들었다. 저녁 뉴스 시간, 각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화면에는 김영수가 촬영한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반복적으로 흘러나왔고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법조계 인사들은 한결같이 경찰의 명백한 직권남용과 과잉 대응을 지적했고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충격과 사회 전체에 던지는 불신감에 대해 경고했다. 여론은 그야말로 들끓었다. 인터넷 기사 댓글창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은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이게 1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분노를 넘어 절망스럽다. 힘없는 노인이라고 무시하다가 신분증 보고 태도 돌변하는 경찰 꼴이라니. 저런 사람이 국민의 지팡이라고 박민준 재판관님의 그 침착함과 위엄에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한다. 얼마나 큰 충격과 모멸감을 느끼셨을까. 최민준 순경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마지막에 고개 숙이고 사과하더라. 강인철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자신이 겪었던 유사한 경찰의 부당한 대우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경험담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고 이는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과 개혁 요구로 이어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경찰청은 부랴부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표된 짧은 사과문에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며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사과문은 오히려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너무나도 원론적이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언론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사건의 중심인물인 박민준 전 재판관에게로 향했다. 기자들은 그의 자택 앞으로 몰려들었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박 전 재판관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피한 채 묵묵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그의 이러한 침묵은 오히려 그의 인품과 무게감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고 대중들은 그의 고고한 태도에 더욱 큰 존경심을 표했다. 한편 사건의 당사자인 강인철 경위는 즉각 직위 해제된 후 대기 발령 상태로 경찰청 감찰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는 언론의 취재를 피해 자취를 감추었지만 이미 그의 얼굴과 이름은 온 세상에 알려진 뒤였다. 최민준 순경 또한 감찰 조사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영상 속에서 그가 보여준 인간적인 고뇌와 마지막 사과하는 모습 덕분에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오히려 그가 내부 고발자가 되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고궁다방은 사건 이후 며칠 동안 문을 닫았다. 하지만 다방 앞에는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국화꽃과 박민준 재판관님을 지지합니다. 폭력경찰은 물러가라 등의 문구가 적힌 작은 피켓들이 놓이기 시작했다. 작은 다방에서 시작된 사건은 이제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시스템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거대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김영수는 자신의 영상이 불러온 엄청난 파장에 어안이 벙벙했다. 그는 단지 부당함에 대한 작은 저항으로 영상을 올렸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언론의 폭풍과 여론의 파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논평을 내놓기 시작했고 국회에서는 관련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경찰청장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한 노인의 평온했던 오후를 앗아간 한 자루의 총구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 정의란 무엇인가, 공권력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연희동 다방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태풍의 눈이 되었다. 국민적 공분은 식을 줄 몰랐고 언론의 집중포화는 경찰 조직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결국 경찰청은 부랴부랴 특별감찰팀을 꾸려 사건의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복잡하게 엇갈렸다. 일부 고위 간부들은 조직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분개하며 강인철 경위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려 했지만 젊은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상명하복 문화와 과도한 공권력 남용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직위 해제된 강인철 경위는 특별감찰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청으로 출두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수척해져 있었고 한때 번뜩이던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조사실에 앉아 감찰관의 질문에 답변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신고가 들어왔으니 출동한 것이고 박민준 씨가 처음부터 신분증 제시에 협조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한 것입니다. 총을 꺼낸 것은 위협을 느껴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의 변명은 궁색했고 이미 온 세상에 공개된 영상 증거 앞에서 아무런 설득력도 갖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아직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듯 혹은 애써 외면하려는 듯 보였다. 그의 절박함 속에는 진정한 반성보다는 어떻게든 처벌을 피하려는 이기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반면 최민준 순경은 감찰 조사에 임하는 태도부터 강경위와는 사뭇 달랐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인 채 조사실로 들어섰고 감찰관의 질문 하나하나에 떨리는 목소리지만 솔직하게 답변하려 애썼다. 그의 마음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지난 며칠 밤낮으로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박민준 전 재판관의 깊고 슬픈 눈빛, 강경위의 광기 어린 고함, 그리고 차갑게 총구를 겨누던 그 순간의 공포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경찰학교 시절을 떠올렸다. 정의로운 경찰이 되어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뜨거운 이상을 품고 제복을 입었던 첫날의 다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순간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다. 조직의 논리, 선배의 명령, 그리고 그릇된 관행 앞에서 그의 이상은 번번이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다. 강 선배는 원래 저런 분이 아니었어. 분명 그날따라 뭔가 예민하셨던 걸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말렸더라면, 아니, 내가 그때 용기를 내서 제지했어야 했어.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조직의 일원으로서
선배를 보호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그를 짓눌렀다. 만약 자신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다면 강경위는 물론이고 경찰 조직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했다. 그는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이고 어쩌면 사랑하는 경찰 제복을 벗어야 할지도 몰랐다. 그는 밤늦게 퇴근하여 아내에게 힘겹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여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본 그대로 다 이야기하면 강 선배님은, 그리고 우리 조직은, 하지만 박 재판관님은 정말 아무 잘못도 없으셨다고. 내가 여기서 침묵하면 평생 죄인처럼 살 것 같아. 그의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은 그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지만 결국 결정은 그 스스로 내려야만 했다. 며칠간의 깊은 고뇌 끝에 최민준 순경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것은 경찰로서의 양심이기도 했고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했다. 그는 다음번 감찰 조사에서 자신이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설령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이 사건은 검찰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의 한지원 검사는 이 사건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날카로운 판단력과 강직한 성품으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한 검사는 공개된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려 애썼다. 그녀는 강경위의 명백한 직권남용과 폭력성뿐만 아니라 최순경의 고뇌하는 표정과 박 전 재판관의 흔들림 없는 위엄에 주목했다. 이 사건, 단순한 경찰 내부 감찰로 끝날 사안이 아니야. 공권력의 폭주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어. 그녀는 조용히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진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외부의 압력도 거세졌다. 시민단체들은 연일 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호사협회와 법학 교수들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경찰의 자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박민준 전 재판관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시스템 전체에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이 사회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최민준 순경은 마침내 감찰실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날 있었던 일, 강경위의 부당한 지시, 자신의 무력감, 그리고 박 전 재판관의 마지막 모습까지. 그의 진술은 때로는 눈물과 함께였고 때로는 깊은 한숨과 함께였다. 그의 고백은 경찰 조직 내부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기도 했다. 시스템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과연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움직일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였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과 또 다른 한 사람의 정의로운 의지가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지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최민준 순경의 내면의 갈등과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한지원 검사의 조용한 결의가 자리하고 있었다.
연희동 다방 사건은 단순한 경찰의 과잉 대응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그리고 그 성찰의 중심에는 여전히 굳건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박민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있었다. 그의 과거와 그가 걸어온 길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은 날로 커져만 갔다. 서울중앙지검의 한지원 검사는 이 사건을 단순 폭력 사건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경찰 내부 감찰과는 별개로 검찰 차원에서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박민준 전 재판관의 과거 행적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박민준, 그의 이름은 법조계에서 한때 시대의 양심이라 불릴 만큼 굵직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었다. 사법시험 수석 합격, 최연소 부장판사 임용, 그리고 대법관을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력은 화려했지만 그는 결코 권력이나 명예를 탐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늘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법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법조인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한지원 검사는 국회 도서관과 헌법재판소 자료실을 오가며 박민준 전 재판관이 관여했던 과거 판결문들과 그가 남긴 소수 의견들을 하나하나 찾아 읽었다. 그가 쓴 판결문들은 간결하면서도 논리가 정연했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을 담고 있었다. 특히 그의 소수 의견들은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때로는 따뜻한 호소로 다수 의견의 맹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여러 기록들 속에서 한지원 검사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10여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시국 사건에 대한 박민준 당시 재판관의 소수 의견이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젊은 예술가에 대한 재판에서 다른 재판관들이 모두 유죄 의견을 냈을 때 오직 박민준 재판관만이 홀로 무죄를 주장하며 장문의 소수 의견을 남겼던 것이다. 그의 소수 의견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역설하며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국가의 안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 법은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의 방패가 되어야 하며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의 함성에 묻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의 소수 의견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그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지만 보수적인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그를 체제 전복을 옹호하는 위험한 인물로 매도하기도 했다. 결국 그 사건 이후 박민준 재판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고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조용히 법복을 벗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였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가 권력의 압력에 의해 밀려났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어떤 변명도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학계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하다가 몇 년 전 완전히 은퇴하여 지금의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한지원 검사는 자료를 읽어 내려가면서 깊은 탄식과 함께 존경심을 느꼈다. 한평생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을 지켜온 인물이 은퇴 후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가 찾은 작은 안식처에서조차 야만적인 공권력의 폭력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런 분에게 총을 겨누다니, 만약 그분이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과연 세상에 제대로 알려질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저 힘없는 노인이 경찰에게 행패를 부리다 공무집행방해로 연행되었다는 한 줄짜리 기사로 묻혀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더 끔찍한 현실 아닌가? 그녀는 박민준 전 재판관의 과거를 통해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권위주의와 약자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 지위나 명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잊히고 짓밟히고 있었다. 박 전 재판관의 사건은 그가 특별한 인물이었기에 더욱 큰 공분을 샀지만 그 본질은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존엄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한지원 검사는 책상 위에 놓인 사건 파일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강인철 경위의 경위서, 최민준 순경의 진술서, 그리고 김영수의 영상 자료 등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단순한 폭행이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과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박민준 전 재판관은 왜 그토록 침착하게 대응했을까? 어쩌면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힘과 권력에 취한 자들 앞에서 이성적인 대화나 법적 논리는 때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저항은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 것임을, 그의 침묵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저항이자 이 사회를 향한 깊은 질책이었던 것이다. 그의 과거를 알면 알수록 한지원 검사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다. 그녀는 박민준 전 재판관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정의와 인간 존엄성의 가치가 더 이상 이 땅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리라 다짐했다. 수사 기록을 넘기는 그녀의 손길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무게와 결의가 실려 있었다. 이 사건은 이제 한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존엄성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고 있었다. 박민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과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연희동 다방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의 올곧은 삶과 법조인으로서의 신념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 단순한 경찰의 과잉 대응을 넘어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한지원 검사는 이 사건을 단순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이것은 무너진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의 의미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했다. 한지원 검사는 경찰의 내부 감찰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최민준 순경을 검찰청으로 불러 공식적인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최 순경은 이전 경찰 감찰 때보다 훨씬 더 안정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깊은 죄책감과 긴장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최순경님,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도 숨기거나 축소하지 마시고요. 한 검사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최순경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강인철 경위의 고압적인 태도, 박 전 재판관의 침착한 대응, 총구가 겨눠졌던 절체절명의 순간, 그리고 박 전 재판관의 신분이 밝혀진 후에 혼란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특히 강경위가 박 전 재판관의 신분을 확인한 후에도 한동안 총을 거두지 않고 위협적인 언사를 계속했던 부분까지 빠뜨리지 않았다. 그의 진술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골마 터진 조직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한지원 검사는 최순경의 진술을 바탕으로 강인철 경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녀는
김영수가 촬영한 영상과 다방 내부 CCTV 자료, 그리고 다른 손님들의 진술까지 확보하여 강경위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갔다. 강경위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으며 박 전 재판관이 먼저 비협조적으로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은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힘을 잃어갔다. 며칠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강인철 경위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오히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무고한 시민에게 위협을 가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다시 한번 사회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 조직 전체의 사기를 저하하고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보수단체와 경찰 내부에서는 강경위를 옹호하며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지만 압도적인 영상 증거와 국민적 공분 앞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큰 힘을 얻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졌다. 인권단체와 변호사단체들은 공동으로 연희동 다방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철저한 재판 진행과 함께 경찰의 고질적인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그들은 박민준 전 재판관이 겪은 일이 결코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약자에 대한 폭력과 그릇된 권위주의의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대학생 김영수는 용기 있는 시민 제보자로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그의 영상은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상징적인 자료가 되었다. 이 사건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경찰청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따져 물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경찰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젊은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커졌고 인권 교육 강화와 현장 대응 매뉴얼 개선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아직은 미미한 움직임이었지만 견고해 보였던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신호였다. 한지원 검사는 강인철 경위를 기소한 후에도 박민준 전 재판관을 직접 찾아뵙고 사건 경과를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는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을 꺼렸다. 다만 그의 변호인을 통해 모든 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검사님의 양심에 따라 처리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개인적인 처벌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뿐이었다. 그의 초연한 태도는 한지원 검색에 더욱 큰 존경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최민준 순경은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후 경찰 내부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많은 동료들의 격려와 지지를 받기도 했다. 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정상 참작되어 감봉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그는 여전히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언젠가 박민준 전 재판관과 같은 위엄과 용기를 지닌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를 되찾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한 개인의 용기와 사회적 각성이 만들어낸 변화의 첫걸음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분명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희망의 씨앗이었다. 연희동 다방에서 울려 퍼졌던 불의의 총성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되묻는 깊은 종소리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종소리에 응답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었다. 강인철 전 경위에 대한 재판은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법정에는 연일 방청객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고 재판 과정 하나하나가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었다. 김영수의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었고 최민준 순경의 용기 있는 증언은 강 전 경위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날의 상황을 숨김없이 진술하며 동료 경찰관의 잘못을 명확히 지적했다. 몇몇 다방 손님들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공포와 부당함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강 전 경위 측 변호인은 그의 행동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었으며 박민준 전 재판관이 처음부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려 애썼다. 하지만 명백한 영상 증거와 일관된 증언들 앞에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재판 내내 강 전 경위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때로는 고개를 숙인 채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일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강인철에 대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협박, 특수폭행미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을 경찰 공무원직에서 파면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안은 짧은 침묵에 이어 낮은 술렁임으로 채워졌다.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파면까지 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비록 실형은 아니었지만 공권력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이자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작은 위안이었다. 이 판결은 경찰 조직 내부에 큰 경종을 울렸다. 일선 경찰관들은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고 경찰 지휘부는 조직 문화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었고 현장 대응 매뉴얼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시작되었다. 연희동 다방 사건은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뼈아픈 교훈으로 기록되었다. 최민준 순경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조직 내부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고 동료를 고발했다는 죄책감도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경찰청 인권센터에 자원하여 근무하게 되었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꿈꿨던 진정으로 시민을 섬기고 정의를 실현하는 경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한지원 검사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복잡한 상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나의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이것이 과연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오겠지. 그녀는 다시 책상 위에 놓인 다른 사건 파일들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민준 전 재판관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는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하지 않았다. 다만 얼마 후 한 문학 개간지에 어느 노법학자의 단상이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짧은 글이 실렸다. 그 글에는 연희동 다방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침묵의 무게, 그리고 진정한 용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다. 인간의 존엄성은 타인이나 사회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고유한 가치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가치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침묵이 금보다 귀하다고 하지만 불의 앞에서의 침묵은 비겁한 동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진정한 용기는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 글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사람들은 익명의 필자가 박민준 전 재판관임을 짐작하며 그의 지혜와 인품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시간이 흘러 연희동 다방 사건에 떠들썩했던 기억도 조금씩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남긴 메아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 잔잔하지만 깊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시민의식도 한층 성숙해졌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박민준 전 재판관은 예전처럼 연희동 고궁 다방을 찾았다. 다방 주인 최 씨 아주머니는 여느 때보다 더욱 정중하게 그를 맞이했고 따뜻한 대추차를 내왔다. 창가 안쪽 그의 지정석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낡은 책을 꺼내 들었다. 모든 것이 사건 이전과 똑같아 보였지만 다방 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박 선생은 조용히 책장을 넘겼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평화로운 정동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 풍경 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는 느끼고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리고 이 사회가 어렵게 얻어낸 정의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몰랐다. 그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정의를 향한 길은 멀고 험난하겠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한 자루의 총구가 남긴 깊은 상처와 질문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겨졌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